여기 미국 중년 여성이 한국 음식점에서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능숙하게 끓이는 백인 아줌마들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8살짜리 금발 미국 아이가 언니, 반찬 더 주세요라며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전역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들린다는 현지인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배, 후배 문화가 자리 잡았고,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가 한국에 먹혀버렸어요. 한 미국인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제피라 퀼스톤이에요. 저는 태평양을 넘나드는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죠. 지난 15년 동안 저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2025년 여름에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마치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첫 빗방울처럼요. 시애틀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트렌드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던 때가 기억나요. 그때 제 연구 조수인 마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퀼스톤 교수님, 이것 꼭 보셔야 해요. 그녀는 흥분으로 온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마야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있었죠. 단순히 안녕하세요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복잡한 문장들을 구사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의 징조를 알아차리며 중얼거렸죠. 문화 침투를 연구해온 세월 동안 저는 1980년대 일본 문화가 미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지켜봤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물결은 미국 소비를 위해 제조되거나 신중하게 큐레이션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날 것 그대로였고 진짜였으며 가장 어린 세대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죠. 미국이 진짜 미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서나 듣던 그 말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등록이 300% 증가했다는 통계였죠.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 문화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치를 도시락으로 가져가고 한복을 생일 파티에 입고 심지어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지각 변동이었죠. 제가 연구해온 모든 이론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공원에서 수십 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전통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었죠.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이에요. 한 소녀가 순례가 되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즉시 멈춰섰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문화 교류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이제 그 나라의 문화가 미국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 소년이 친구에게 야, 너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완벽한 한국식 억양이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죠. 아니, 엄마가 불고기 만들어 주셨어. 대박 맛있었다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고방식, 표현 방식,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2025년 6월 15일 오늘 목격한 것은 문화 인류학 역사상 가장 빠르고 자발적인 문화 동화 현상일 것이다. 미국의 G세대와 알파 세대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죠. 왜 하필 한국 문화일까? 무엇이 이 젊은 세대를 이토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대학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이미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한 신입생이 상급생에게 인사했죠. 오, 안녕. 어제 과제 다 했어. 상급생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칠판에 적어 놓았어요. 문화는 물처럼 흐른다. 막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바꾼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아침으로 먹고 있었죠. 한 학생의 노트북에는 한글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실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였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지수라고 불렀죠. 맞아요, 지수.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죠.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계기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 손이 우르르 올라갔어요. 한 학생이 말했죠. 저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그 후로 멈출 수가 없었죠.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전 BTS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트로트도 듣고 한국 예능도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로 시작하지만 결국 전체 문화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수 휴게실로 향했어요. 동료 교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역사학과의 톰슨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딸은 이제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동생한테는 언니라고 하라고 가르쳐. 완전히 한국식이야. 경제학과의 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대요. 특히 식품과 화장품 부문에서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간의 연구 경력 중에 이렇게 빠르고 전면적인 문화 변화는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애틀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이 이제는 미국인들로 북적였죠. 한국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김치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줄을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그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딸 때문이에요. 올해 14살인데 매일 한국 음식 해달라고 졸라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도 김치찌개 정도는 뚝딱 만들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이 미국 가정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국인 직원들이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쪽 코너에서는 김밥 만들기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미국인이었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단무지는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고요. 시금치는 참기름에 살짝 묻혀주세요. 저는 그들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김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참가자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제가 만든 첫 김밥이에요. 인스타에 올려야겠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DJ가 말했죠. 다음 곡은 최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뉴진스의 신곡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그룹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미쳤어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재정이 되는 시대 말이죠. 창밖을 보니 이웃집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죠. 학교 가는 길 하늘은 맑고 한국 동요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며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하루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곧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은 절반쯤 비어 있었어요. 처음 K-팝 데몬 헌터가 개봉했을 때 말이죠. 저는 연구를 위해 그 상영회에 갔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과 열성적인 K-팝 팬 몇 명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많은 미국인들은 이 영화가 K-팝 인기에 편승한 싸구려 영화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뭔가 변했어요. 갑자기 모든 상영회가 매진되기 시작했죠. 부모들이 극장에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상영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95번이나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는 한 어머니가 딸의 100번째 관람을 기록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 아이는 한국어로 전체 장면을 외워서 말할 수 있었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 동료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미국 대중문화 소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웃었어요.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턴을 연구했고 문화 수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변혁이었죠. 20년 뒤, 30년 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재편할 겁니다. 영화 자체는 의도하지 않은 문화 외교의 걸작이었죠. 미국 관객을 위해 각색된 이전의 외국 영화들과 달리 K-팝 데몬 헌터는 고집스럽게 아름답게 한국적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서울의 정수를 담고 있었어요. 낙산공원의 로맨틱한 묘사부터 진짜 길거리 음식 장면까지요. 미국 관객들은 미국의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는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죠. 저는 극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그들의 눈은 화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떡볶이를 먹을 때 아이들은 침을 삼켰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 캐릭터가 나올 때 그들은 숨을 죽였죠. 이건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각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죠. 우리 아이가 영어 대신 한국어만 하려고 해요. 한 어머니가 극장 로비에서 다른 부모에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곧 그들도 변했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는 걸 봤어요. 영화에 나온 음식을 먹어보려고요. 소셜미디어가 이 현상을 증폭시켰죠. 아이들이 영화 장면을 재현하는 동영상이 바이럴됐어요. 한국어 대사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5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가 이중언어를 구사해요 라고 자랑했어요. 극장 매니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100번 넘게 같은 영화를 보러 와요. 부모들이 시즌 패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교사들이 보고하기를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K-팝 데몬 헌터 놀이를 한다고 했죠. 한국어 수업 등록이 폭증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한국어 교사를 긴급히 채용해야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하고 패턴을 분석했죠. 제 동료들도 이제는 웃지 않았어요. 그들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영화의 힘은 단순함에 있었어요. 복잡한 플롯이나 특수효과에 의존하지 않았죠. 대신 진정성 있는 한국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그 진정성에 반응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아봤던 거죠. 한 심리학자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이 나이에 노출된 문화는 평생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죠. 우리는 한국 문화에 깊이 각인된 세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K-팝 데몬 헌터는 촉매였습니다. 미국 문화 지형을 영원히 바꿀 반응의 시작이었죠. 제가 옳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늦여름이 되자 저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죠. 제가 K-팝 디몬 헌터스 트레일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영감을 받아서 말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에 나온 장소를 찾아가는 한국의 관광 현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낙산공원을 찾을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영화 장면을 보고 직접 그린 지도를 꼭 쥐고 있더군요. 그동안 해외여행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의 부모님은 앱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배라는 단어를 발음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죠. 그의 딸은 몇 주 전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표현이었어요. 저도 이 문화적 순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족들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방문할 장소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봤어요. 승무원들은 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고 했죠. K-팝 디몬 헌터스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한 승무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미국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 있게 한국 식당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어요. 김밥을 주문하고 라면을 레이멘이 아니라 라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부모님의 발음을 고쳐주기도 했죠. 현지 한국인들은 이 어린 미국인들이 많은 재미교포들보다도 더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모습에 재미있어 하면서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낙산공원은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매일 수백 명의 미국인 가족들이 영화 속 그 장면을 재현하려고 찾아왔죠. 아이들은 여기가 정민이가 첫 번째 악령을 봉인한 곳이야 라고 외치며 뛰어다녔어요. 현지 상인들은 재빨리 적응했습니다. K-팝 디몬 헌터스 굿즈를 팔기 시작했고 영화 속 캐릭터들이 먹었던 음식을 정민 스페셜 같은 이름으로 메뉴에 추가했죠. 한국문화원에서는 갑작스러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요청이 쇄도했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 전통 예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직원은 20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아이들이 K-팝 아이돌보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죠. 저는 한 가족을 인터뷰했어요. 아이오와에서 온 가족이었는데 12살 딸이 가족 전체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모든 장소를 가고 싶어요. 특히 그 오래된 사찰이요. 거기서 진짜 부적을 받을 수 있대요. 딸이 말했죠. 어머니는 딸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덧붙였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미국 아이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의 열정에 놀랐죠. 미국 친구들이 우리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요. 한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들은 이 현상이 한국 학생들에게도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미국 아이에게 제대로 된 김치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줘야 해요. 영화에서처럼 진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문화에 대한 진심은 통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만난 한 여행사 직원은 이 현상을 제2의 한류라고 불렀어요. 드라마나 K-팝과는 달라요. 이번엔 아이들이 주도하고 있고 더 깊이 있게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를 정리했어요. K-팝 디몬 헌터스가 시작한 이 문화적 다리는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끄는 이 새로운 교류는 양국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내일은 경주로 가서 역사적 장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는지 취재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K-팝 디몬 헌터스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고 아이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교류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베이크 세일 행사를 찾아갔죠. 예전에는 브라운이나 초콜릿 칩 쿠키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김밥과 떡볶이, 집에서 만든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포틀랜드 교회의 한 동네 축제에서 제가 세어보니까요. 음식 가판대의 절반 이상이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가판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들은 모두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건 안 먹어요. 한 어머니가 김밥을 조심스럽게 말면서 제게 말했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는 못 만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녀의 딸은 겨우 8살쯤 되어 보였는데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김밥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부를 때는 언니라고 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한국어 모임들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딱딱한 언어 수업과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운 표현들을 서로 가르쳐주는 모임이었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은 높임말을 어떻게 쓰는지, 문장을 어떻게 끝내는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가 스며든 건 언어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사회 구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선배와 후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학생들 사이의 존중과 멘토십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게 말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영어에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죠. 저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둘러봤습니다. 태권도나 K-팝 댄스는 이미 흔한 활동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한국식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스터디 그룹이라고 부르면서도 한국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해요. 한국 친구들처럼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숙제를 하고 간식으로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동네 도서관에서는 한국 만화책과 웹툰이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도서가 되었습니다. 사서가 제게 통계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관련 도서 대출이 300%나 증가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된 책도 빌려가고 있었죠. 읽을 수는 없어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상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평범한 미국 가정이었는데 식탁에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죠. 12살 딸이 젓가락 사용법을 동생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잡아야 해. 한국에서는 이게 중요해. 그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제게 말했죠. 처음엔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되었네요. 식사 후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막을 읽으면서도 한국어 대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빠는 아이고라는 표현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사회 깊숙이 한국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주도하는 이 변화는 어른들도 따라가게 만들고 있었죠.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저도 따라하게 되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기차기와 공기놀이가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한 아이는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 제기차기 10번이나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퍼져나가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시작한 이 혁명은 이제 미국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저는 국제 경제 컨퍼런스에서 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은 제가 자연 발생적 한류 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이해하려는 투자자들과 문화 분석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 수십 년간의 계산된 문화 수출과는 달리 한국의 영향력은 필터링되지 않은 진짜 콘텐츠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항공기 예약, 한국어 강좌 등록, 한국 음식 판매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단순한 소비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어린 소비자들 사이에서 평생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이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5개 주에서 김치버거를 시험 출시했죠. 타겟은 한국 과자 코너를 확장했어요.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 더빙이나 각색이 아닌 문화적 뉘앙스를 보존하는 자막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풀뿌리 경제 활동이었어요. 수년간 어려움을 겪던 작은 한국 식당들이 이제는 미국 가족들로 북적였죠. 한국 식료품점은 문화 탐험을 위한 주말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은 패션에서 푸드트럭까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두 문화 도용이 아닌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20년에서 30년 후 저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요 소비자이자 의사결정자가 되었을 때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국제 문화 교류와도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벤처 투자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회사는 이미 한국 관련 스타트업 몇 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김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효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부해지고 완전히 독특한 맛을 내죠. 그녀의 비유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현상은 정말로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 학교에서, 각 지역사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죠. 다음 주에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한국인들만 찾던 이곳이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한 떡볶이 가게에서 금발의 8살 아이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어머니에게 엄마, 매운 거 더 넣어도 돼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가게 주인인 박 씨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명의 미국인 손님이 있었어요. 이제는 손님의 절반이 비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려오죠. 그 반대가 아니라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구매 담당자와 만났는데 그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치는 이제 피클만큼 흔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이 고추장, 된장, 심지어 깨식 같은 더 복잡한 재료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들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설하고 있었죠. 한 교육 컨설턴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그 관심을 교육적 이점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도 이 수요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들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많은 앱들이 K-팝 가사나 K-드라마, 대사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죠. 한 앱 개발자는 아이들은 교과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이돌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션 산업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주요 의류 브랜드들이 한국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라인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10대들이 직접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저에게 미국 매장에서 파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직접 주문해요라고 말했어요. 이런 직접 구매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 브랜드들이 갑자기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미국 10대들의 주문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금융 부문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 투자 분석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장기적인 문화적 변화를 보고 있어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현상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였고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였죠. 한 경제학 교수는 이것을 문화적 무역 수지라고 불렀습니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경제를 따라갔어요. 그가 설명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가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화적 선호가 수십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영향은 관광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이 급증했고 많은 여행이 아이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죠. 한 여행사는 한국 여행 패키지가 디즈니랜드 패키지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언어 학습 프로그램, 문화 체험, 심지어 K-팝 댄스 캠프를 포함한 몰입형 경험을 찾고 있었죠. 한 부모는 제 딸은 서울에서 한 달을 보내고 싶어 해요.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싶어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은 한국 제품의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되었고 한국 브랜드의 비공식 홍보대사가 되었으며 때로는 한국과 관련된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죠. 컨퍼런스로 돌아가서 저는 청중들에게 마지막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한 세대 전체가 특정 외국 문화와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고 있죠. 이것의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 CEO는 자신의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죠. 한 은행가는 서울에 지사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 문화는 미국 경제의 틈새 시장에서 주류로 이동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개방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미래 경제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들은 국제 비즈니스를 다르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모델이 될 것이고 문화적 이해가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죠. 제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더 많은 컨퍼런스와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메시지는 같았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일반 메뉴와 함께 팥빙수도 팔고 있었죠. 미국 아이들이 한글 쓰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한국어 학습 앱과 씨름하고 있더군요. 변화는 단순히 소비 패턴이나 언어 습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이전 세대는 디즈니가 만든 깨끗하게 다듬어진 다문화주의와 함께 자랐어요. 하지만 이 세대는 필터나 각색 없이 진짜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차이를 감상하고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유튜버 샬롯 김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 현상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왔죠. 일본이 닌자 문화를 수출했을 때와는 달라요.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았고, 스스로 사랑에 빠졌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있죠. 이것을 거품이라고 무시하는 전문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케팅 예산이 바뀌면 사라질 그런 만들어진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감상과 어린 시절의 각인에 의해 추진되는 유기적인 문화 진화였죠. K-팝 데몬 헌터즈를 100번이나 보는 아이들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관을, 언어적 틀을, 그들의 성인 관점을 형성할 문화적 논리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커피숍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더군요.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들이 영어 간판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한 무리의 10대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의 대화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오빠, 그거 대박이었어. 한 소녀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광경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 10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과 그들이 일상 대화에서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나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는 500% 증가했고 미국 내 한국어 학원 등록은 전년 대비 3배로 늘었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질적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식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있었죠. 예의 범절, 연령 계층, 집단 의식, 이런 개념들이 미국 청소년 문화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저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배, 후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 학교에서요. 카페 주인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당신이 그 연구자 맞죠? 한국 문화에 대해 글 쓰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됐어요. 처음 20년 동안은 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손자들이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 K-팝 덕분에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조차 실패했던 언어 전수가 대중문화를 통해 성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강요가 아닌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요. 나는 다시 논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론 부분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를 몇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한국 발라드가 낮게 흐르고 있었죠.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영어, 한국어, 그리고 그 둘의 혼합. 이것이 새로운 미국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문화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모델은 의도적인 수출과 마케팅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죠. 이것은 우연한 정복이었고 진정성에 기반한 확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 가족이 지나갔어요. 부모는 백인이었지만 아이들은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죠.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뭔가를 외쳤는데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부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도 한국어로요. 이게 바로 제가 목격한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적 진화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마트에 들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주로 한국인들만 찾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통로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앞에 있던 10대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떡볶이 재료 다 샀어. 그녀의 억양은 완벽했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 샀어. 고추장도 잊지 않았어. 집에 도착해서 나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의 영향력도 함께 자랄 것이죠. 당연한 마케팅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 연결과 감상을 통해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는 미래를 만들면서요.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이제 그쳤고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죠. 어딘가에서 K-팝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파도는 시작되었고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문화가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경계를 넘어 연결되는 이 순간이요.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죠. 진정성의 힘으로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